당신한테 실망이에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내가 미안해. 32년을 공무원으로 살았습니다. 공금에 손댄 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63세 벌금 500만 원을 맞았습니다.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공원에서 주운 카드로 편의점 음료수 사고 아픈 아내 병원비 내고 오랜만에 온 아들 고기 한 번 사준 거였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따로 있습니다. 그 카드 주인이 동네 어르신 15명 퇴직금을 날린 사기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저는 500만 원을 갚았습니다. 어르신들 돈 수억 원 떼먹은 사람은 멀쩡하고 음료수 사고 고기 사준 사람은 전과자가 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저는 박성태입니다. 올해 63입니다. 32년을 구청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엔 민원실 창구에서 시작했습니다. 주민등록 떼러 오는 사람, 건축허가 서류 들고 오는 사람, 세금 때문에 억울하다고 목소리 높이는 사람. 하루에도 수백 명을 상대했습니다. 나중에는 토지대장 관리부서로 옮겼고 말년에는 민원처리 팀장까지 했습니다. 팀장이라고 해봤자 직원 6명 챙기는 자리였지만 저는 그 자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32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하지만 그 세월이 저한테는 전부였습니다. 아침에 넥타이를 메고 나가는 것, 구청 건물 입구에서 경비 아저씨와 인사를 나누는 것,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백반집에 가는 것. 그 사소한 것들이 하루하루를 채웠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32년이 됐습니다. 퇴직한 것은 작년 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부서 동료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해 줬습니다. 케이크도 있었고 꽃다발도 있었습니다. 막내 직원 정민아가 직접 쓴 손편지도 읽어줬습니다. 편지에는 팀장님 덕분에 많이 배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참느라 정말 혼났습니다. 60이 넘은 남자가 막내 직원 편지에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입을 꽉 다물고 천장을 봤습니다. 그래도 눈가가 뜨거워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아내 순자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갈비찜에 잡채,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까지 있었습니다.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제 우리 편하게 살아요. 저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32년 동안 출근하느라 제대로 같이 못 살았으니까요. 이제 시간이 생겼으니 같이 여행도 다니고 동네 산책도 하고 저녁엔 나란히 텔레비전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은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문제는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갈 데가 없었습니다. 32년 동안 아침마다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넥타이 매는 게 몸에 배어 있었는데 그날은 그냥 침대에 누워 있어도 됐습니다. 처음엔 그게 좋았습니다. 1시간쯤 더 누워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일어나고 나서가 문제였습니다. 밥 먹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낮 방송이 나왔습니다. 1시간쯤 보다가 채널을 돌렸습니다. 또 1시간쯤 봤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시계를 봤더니 겨우 오전 11시였습니다. 그날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순자는 처음 며칠은 제 옆에서 같이 텔레비전도 보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면서 순자도 슬슬 자기 페이스로 돌아갔습니다. 장 보러 가고 이웃집 아주머니들 만나러 가고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하러 가고 순자는 순자 나름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저만 갈 데가 없었습니다. 집에 둘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것들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면 순자가 청소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청소를 하는데 저한테 비키라는 말은 안 하면서 청소기를 제 발 쪽으로 슬슬 밀어댔습니다.
저는 발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했습니다. 텔레비전 볼륨이 좀 크다 싶었는지 순자가 리모컨을 가져가서 소리를 줄였습니다. 저는 다시 볼륨을 키우고 싶었지만 그냥 뒀습니다. 점심을 먹을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밥을 한 그릇 더 먹겠다고 하면 순자가 반찬이 부족한데 어쩌냐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저는 알았습니다. 밥 한 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집에 하루 종일 있는 게 부담스럽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도 답답했습니다. 뭘 어쩌라는 건지. 퇴직했으니 집에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왜 내가 이 집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건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순자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2년 동안 순자는 이 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장 보고 청소하고 제 밥 차려놓고 기다리고 그 시간 동안 순자만의 생활 리듬이 생긴 겁니다. 거기에 갑자기 제가 하루 종일 끼어들었으니 순자도 불편할 수밖에요. 그걸 이해하면서도 서운했습니다. 그게 참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돈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건 퇴직 2달째 되던 달이었습니다. 퇴직 전에는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실수령액이 350만 원 정도였습니다. 넉넉하진 않아도 생활비, 보험료, 공과금 내고 나면 조금씩은 남았습니다. 비상금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는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서 한 달에 220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예전 월급에 비하면 130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숫자로 보면 그냥 그런가 싶은데 실제로 생활해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크게 다른지를 체감했습니다. 순자가 수저를 내려놓은 건 저녁밥을 먹는 도중이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에 관리비가 2만 5천 원이 올랐어요. 그리고 제 치과 치료비도 20만 원이 나왔고요. 미연이 생일도 이번 달인데. 저는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래서라뇨? 이번 달 생활비가 맞춰질 것 같지가 않다고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안쪽이 묵직하게 눌렸습니다. 뭔가를 말해야 할 것 같은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20만 원짜리 치과비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날 처음으로 현실로 와닿았습니다. 32년 동안 저는 이 집의 가장이었습니다. 매달 월급날에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생활비를 순자한테 건네는 것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할이 없어진 겁니다. 연금은 나오지만 그게 충분하지 않다는 걸 순자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 말을 해놓고 나서 밥상에서 물러나면서 저는 스스로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해본다는 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퇴직한 63세 갑자기 돈을 벌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은 그냥 그 상황을 넘기기 위해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공원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순자도 불편하고 저도 불편했으니까요. 공원에 나가서 1시간, 2시간 걸으면 그나마 머리가 좀 비워졌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엄마들, 335 운동하는 어르신들, 학교 마치고 뛰어노는 아이들. 그 풍경을 보고 있으면 잠깐이나마 제 답답함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카드를 주운 것은 그런 날들 중 하나였습니다. 가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느티나무 잎이 조금씩 물들기 시작했고 바람이 선선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앉던 벤치에 앉아서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번 달 생활비 걱정이 자꾸 머릿속으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발밑에 뭔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과자 봉지나 은박지 같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집으려고 몸을 굽혔습니다. 손에 잡힌 것은 카드였습니다. 신용카드였습니다. 황금색 무늬가 새겨진 투툼한 카드였습니다. 앞면에는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이 적혀 있었고
뒷면 서명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흔히 보는 일반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카드 두께나 질감만 봐도 꽤 높은 등급의 카드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잃어버린 사람이 돌아오나 싶어서 한 5분쯤 기다렸습니다. 근처에 카드를 찾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카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파출소에 갖다 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습득물 신고는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구청에서 오래 일한 저로서는 그 절차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더 돌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파출소가 있었습니다. 저는 파출소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지금도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파출소에 들어가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고서 한 장 쓰고 카드 맡기면 끝입니다. 5분이면 됩니다. 근데 발이 안 떼졌습니다. 주머니 속 카드를 손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순간 순자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맞춰질 것 같지가 않다고요.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는데 그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파출소 문을 열지 않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카드를 서랍 안에 넣어뒀습니다. 순자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랍 안에 있는 그 카드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파출소에 가져다 주자. 하루만 더 생각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달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하루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제일 먼저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카드가 거기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넣어둔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카드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황금색 무늬가 형광등 불빛의 반짝이었습니다. 카드 표면이 매끄럽고 묵직했습니다. 그 카드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카드를 쓴다고 해서 실제로 누가 손해를 보는 걸까? 카드 주인은 분실 신고만 하면 카드사에서 다 보상해 주는 거 아닌가? 그러면 카드 주인은 돈을 안 잃는 거잖아. 카드사가 부담하는 거라면 결국 큰 회사가 감당하는 건데 그 정도야 괜찮은 거 아닐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논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건지 명백합니다. 하지만 그 아침에 저는 그 생각이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사람이니까요. 저는 카드를 지갑에 넣었습니다. 아침을 먹는데 순자가 주방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점심은 냉장고에 남은 거 드세요. 반찬이 별로 없어서 따로 차릴 게 없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지갑 안에 넣어둔 카드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왜 확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손이 거기 갔습니다. 공원 가는 길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제가 거의 매일 들르는 곳입니다. 산책하다가 목마를 때 음료수 하나 사 먹는 곳이죠. 그날도 목이 말랐습니다. 편의점 문을 밀고 들어가서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탄산음료, 이온음료, 커피, 주스. 저는 평소에 즐겨 마시는 이온음료를 집어 들었습니다. 1,500원짜리였습니다. 계산대로 걸어갔습니다. 알바생이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현금을 꺼낼까 하다가 손이 그 카드로 갔습니다. 단말기에 갖다 댔습니다. 삐. 결제 완료. 편의점을 나오면서 뚜껑을 열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맛 뒤에 뭔가 씁쓸한 것이 남았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나쁜 짓을 처음 했을 때 두근거리는 그런 느낌이요. 그 두근거림이 문제였습니다.
무서운 느낌이 아니라 묘하게 짜릿한 느낌이었으니까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음료수를 다 마시고 나서 저는 혼자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걸로 끝이다.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 근데 내일은 파출소에 꼭 갖다 줘야 한다. 그 다짐이 사흘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에 또 편의점 앞을 지나쳤습니다. 이번엔 커피가 마시고 싶었습니다. 2,000원짜리 캔커피였습니다. 카드를 꺼냈습니다. 삐. 이번엔 손이 덜 떨렸습니다. 심장도 첫 번째보다 덜 뛰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신호였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마트에서 요거트를 샀습니다. 순자가 아침마다 요거트를 먹는데 떨어졌다고 했거든요. 3개에 4,500원. 집에 들어오면서 순자 앞에 내밀었더니 순자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요? 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트에서 샀어. 당신 좋아하잖아. 순자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기분이 이상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 뒤로는 조금씩 더 사게 됐습니다. 약국에서 파스, 편의점에서 간식, 마트에서 생필품. 한 번에 크게 쓰는 게 아니라 1,000원, 2,000원, 많아야 몇천 원씩이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물이 새듯이. 그러면서 저는 날이 갈수록 합리화를 잘하는 사람이 돼갔습니다. 이건 꼭 필요한 물건이다. 이건 순자를 위한 거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사야 하는 거다. 이유를 붙이면 마음이 덜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가 허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더니 허리가 뻐근하다며 움직이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자를 데리고 동네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허리 디스크 초기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주사 맞고 약 처방을 받아 나오니까 진료비에 처방약까지 해서 62,000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카드를 꺼냈습니다. 계산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순자가 말했습니다. 여보, 병원비는 내가 낼 걸 그랬어요. 당신 돈 아껴야지. 저는 괜찮다고, 그 정도는 내가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순자가 저를 보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라고 했습니다. 그 순자의 미소가 저를 한꺼번에 무너뜨렸습니다. 거짓으로 잘해주고 있는 아내한테 고맙다는 말을 들으니까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상하게도 또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자가 저한테 고마워하는 그 표정이 보고 싶어서 또 뭔가를 사주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한 달 동안 제가 그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그때까지 정확하게 세지 않았습니다. 세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대금이 크게 나간 적은 없었으니까 실감도 안 났습니다. 그달 마지막 주에 아들 박재현이가 집에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바빠서 오랜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재현이가 온다는 말에 무엇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분가한 뒤로는 자주 못 보니까 올 때만큼은 뭔가 맛있는 걸 먹이고 싶었거든요. 정육점에 들렀습니다. 삼겹살 600g에 목살도 좀 샀습니다. 상추랑 마늘도 샀습니다. 계산하니까 43,000원이 나왔습니다. 그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날 저녁 셋이서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재현이가 맛있다고 집밥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순자도 오랜만에 소리내서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근데 그 웃음이 마냥 편하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굽는 내내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지금 이 고기가 어디서 나온 건지 재현이가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 생각이 쫓겨가지 않았습니다. 재현이가 과일을 먹으면서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요즘 좀 어때요? 얼굴이 요전에 좀 안 좋더니 오늘은 그래도 나아 보여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잘 지낸다. 산책도 다니고. 재현이가 고개를 끄덕이다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에 용돈 좀 드릴까요?
많지는 않지만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너도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런 소리 하지 마. 재현이는 더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재현이가 돌아간 뒤에 오랫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아들한테 용돈 받을 처지는 아니라는 자존심보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생각이 더 크게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카드를 파출소에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파출소에 가져다 주는 게 두려워진 상태였습니다. 사용한 내역이 쌓여 있으니까요. 신고하러 갔다가 오히려 제가 잡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게 낫겠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쓰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서랍 깊숙이 카드를 밀어 넣었습니다. 순자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건 그 즈음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주방에서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카드 영수증 좀 보여줘요. 가계부 정리를 해야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순자는 우리 집 가계부를 매달 꼼꼼하게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얼마가 나갔는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과금 얼마, 마트 얼마, 약국 얼마. 숫자 하나하나를 다 꿰고 있습니다. 그런 순자한테 영수증을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태연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내 카드는 이번 달에 따로 안 썼어. 현금으로만 썼는데. 순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당신 지갑에 카드가 2개 들어있던 것 같던데. 새 카드 만들었어요? 저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아, 그건 지인이 잠깐 맡아달라고 한 거야. 곧 돌려줄 거야. 순자가 하고 짧게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고는 더 묻지 않고 주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 이라는 한 글자가 저는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순자가 믿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30년을 같이 산 사람입니다. 제가 거짓말할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목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순자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날 밤 나란히 누웠는데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여행 한번 갈까요? 멀리 말고 당일치기로라도, 단풍 구경이라도. 저는 뜬금없다 싶었습니다. 갑자기 왜? 순자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요즘 어디 멀리 가 있는 것 같아서요. 옆에 있는데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자가 정확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제 안에 뭔가 숨긴 게 있다는 걸 몸으로 감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냥 응, 다음에 가자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있는데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순자 숨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오래 천장을 봤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쯤 지났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카드를 꺼내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날은 일이 이상하게 흘렀습니다. 공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순자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두부 사다 달라고요. 마트에 들어갔습니다. 두부를 집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다른 코너로 향했습니다. 생각난 김에 과자도 집고 순자가 좋아하는 음료수도 집었습니다. 계산대에 서니까 22,000원이 나왔습니다. 현금을 꺼낼까 하다가 그냥 카드로 긁었습니다.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된 겁니다. 그게 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마트 봉지를 식탁에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자가 옆에서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손이 굳었습니다. 순자가 영수증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여보, 이 카드 번호가 우리 카드가 아닌데요? 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거 누구 카드예요?
저는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30년을 같이 산 사람의 눈을 피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순자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카드를 주운 것, 파출소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 서랍에 넣어뒀다가 다음날 지갑에 넣어서 나간 것, 편의점에서 처음으로 썼던 것, 그 이후로 한 달 넘게 이어진 것까지 빠짐없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중간에 한마디도 끊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면서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제가 다 말하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시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등을 보였습니다. 그 등이 좁아 보였습니다. 한참 만에 순자가 돌아섰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차갑지는 않았는데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그럴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습니다. 욕을 들은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화를 냈으면 차라리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텅 빈 목소리가 더 오래 남았습니다. 순자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나 당신 믿고 살았어요. 구청에서 32년 동안 공금 한 번 손댔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반듯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길에서 주운 카드를 한 달 넘게 쓰고 있었다고요? 내가 허리 아파서 병원 가는데도 그 카드로 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잘못했어. 처음엔 진짜 신고하려고 했는데. 순자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신고하려고 했으면 신고를 했어야죠. 처음에 신고 못했으면 그 다음 날이라도 했어야죠. 음료수 한 번 사고 나서라도 갖다 줬어야죠. 순자는 다시 목소리를 가라앉혔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소리를 높였을 때보다 낮은 목소리가 더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재현이 불러요. 같이 해결해야죠. 재현이는 안 돼. 자식한테 이런 꼴 보이면 안 돼. 그럼 어쩌자고요? 당신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몰랐습니다. 순자가 안방으로 들어가면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말하기 싫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순자는 안방 문을 닫았습니다. 오래된 소파가 등을 눌렀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서 저는 꼼짝도 못했습니다. 30해를 같이 산 아내가 저한테 그 목소리로 말한 게 처음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럴 사람인 줄 몰랐다는 그 말이 자꾸 귓가에서 재생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순자는 밥을 차려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차렸고 저도 아무 말 없이 먹었습니다. 밥상 앞에서 우리 둘이 이렇게 말이 없었던 적은 30년 결혼 생활에 없었습니다. 그 이틀이 제 삶에서 가장 길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와 순자는 한 집에 있었지만 대화가 없었습니다. 밥은 같이 먹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나는데 집이 조용한 그 느낌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요즘 모르는 번호는 안 받는 편인데 그날은 왠지 그냥 받았습니다. 박성태 씨 되십니까?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통 전화가 아니라는 느낌이 몸으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관내 경찰서 수사팀 형사 조명민이라고 합니다. 박성태 씨와 관련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저희 쪽으로 한번 나와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무슨 사항인지 여쭤봐도 됩니까? 전화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직접 오셔서 이야기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다리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 순자가 걸어 나오다가 제 얼굴을 보고 멈췄습니다. 무슨 전화예요? 얼굴이 왜 그래요? 저는 숨길 힘도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왔어.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저도 그런 얼굴이었을 겁니다. 우리 둘은 잠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못 잤습니다. 아니, 자려는 시도조차 안 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내일 경찰서에 가면 어떻게 될지를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는 건 알았습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되는 건지가 막막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경찰서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순자가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순자 앞에서 형사한테 조사받는 건 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순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현관까지 따라왔습니다. 제가 신발을 신는 걸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서 건물 앞에서 저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32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이 건물의 업무상 들를 일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으러 들어오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를 받아 복도를 따라가니 작은 조사실 앞에서 형사 조명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눈빛이 예리했지만 말투는 사납지 않았습니다. 조명민이 자리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실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넘어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조명민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난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공원에서 주웠다고. 주운 날짜도 기억나는 대로 말했습니다. 조명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을 밀어 내밀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종이를 받았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결제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편의점, 마트, 약국, 정형외과, 정육점. 모든 장소와 날짜와 금액이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맨 아래 총합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65만 3,400원. 손이 떨렸습니다. 숫자로 보니까 더 실감이 났습니다. 조금씩 썼다고 생각했는데 모이니까 이 금액이 됐구나. 그게 새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조명민이 말했습니다. 카드 주인이 분실 신고를 하셨고 카드사 쪽에서 이상 결제 내역을 통보해 와서 저희가 조사하게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명민이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카드 명의자 성함 아십니까? 저는 종이를 받았습니다. 카드 명의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환. 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이정환이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냥 내려앉는 게 아니라 뭔가 거대한 것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눈앞이 잠깐 흐려졌습니다. 손에 든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조명민이 제 얼굴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아시는 분이십니까? 저는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정환. 그 이름을 제가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이정환은 5년 전에 이 동네에서 부동산 투자 조합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름은 부동산 투자 조합이었지만 실제로는 어르신들한테 돈을 모으는 조직이었습니다. 이정환은 강변 재개발 예정 지역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거기에 투자하면 1년 안에 2배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류도 그럴듯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인감도장 찍는 란도 있었고 투자 확인서도 있었습니다. 제 30년 지기 친구 최진호가 그 조합에 가입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모아둔 돈 3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최진호만이 아니었습니다. 동네에서 이정환을 믿고 따른 어르신들이 15명이었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퇴직금이나 노후 자금을 털어 넣었습니다. 이정환은 돈을 다 모은 뒤 잠적했습니다. 나중에 잡혀서 재판을 받았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피해자들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최진호는 3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그게 최진호 퇴직금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최진호 아내 김정숙이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저는 옆에서 다 봤습니다. 저는 당시 그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말렸습니다. 그게 수상하다고 절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순자 말을 들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최진호가 당한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정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이정환이 그 사기꾼의 카드를 제가 한 달 넘게 쓴 겁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요동쳤습니다. 억울함인지 분노인지 허탈함인지 뭐라고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려운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한참 말을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압니다. 아는 사람입니다. 조명민이 눈빛을 달리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시는 분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정환이 과거에 부동산 사기를 쳐서 동네 어르신들 퇴직금을 날린 사람이라는 걸 설명했습니다. 최진호 이야기도 했습니다.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것도요. 조명민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개 사안입니다. 지금 이 조사는 카드 무단 사용에 관한 건입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정환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제가 카드를 쓴 것을 정당화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어르신들 퇴직금 수억 원을 날려도 집행유예로 걸어 나온 사람이 신용카드를 공원 벤치에 흘리고 다닌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카드로 음료수 사고 약 사고 고기 사고 65만 원을 쓰다가 잡혔습니다. 세상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명민이 진술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제가 한 일을 있는 그대로 종이 위에 적었습니다. 글씨가 잘 안 써졌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경찰서 입구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집에 가야 하는데 발이 잘 안 떨어졌습니다. 순자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결국 저는 공원으로 갔습니다. 그 벤치로 카드를 처음 주운 자리였습니다. 거기 앉아서 한참 동안 하늘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은데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정환 카드를 내가 썼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과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라는 감정이 뒤섞여서 정리가 안 됐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자한테 카드 주인이 이정환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순자는 처음엔 무슨 소리냐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정환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파악하고 나서 눈이 커졌습니다. 최진호가 당했던 일을 순자도 옆에서 다 봤으니까요. 한참 말이 없다가 순자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카드였어요? 응. 순자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한 일은 잘못된 거예요. 알아. 근데 세상이 참 이상하다. 그 짧은 한마디가 우리 둘이 그날 나눈 가장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래간만에 한 방에서 잤습니다. 말없이 누웠지만 그 며칠 동안 있던 벽이 조금 낮아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재판은 2달 뒤에 열렸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따로 선임할 형편이 못 됐습니다. 국선 변호인을 신청했고 박지은이라는 변호인이 배정됐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첫 만남부터 꼼꼼했습니다. 박지은이 서류를 검토하면서 말했습니다. 박성태 씨,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카드를 처음 습득하셨을 때 즉시 신고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파출소 앞까지 갔는데 발이 안 떨어졌다고. 순자가 생활비 얘기를 한 게 귓가에 맴돌았다고. 하루만 더 생각해 보자고 했다가 그게 길어졌다고. 박지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을 정리해보면 초범이시고 폭력적인 방법은 없었습니다. 사용 금액 자체는 크지 않고 소액으로 나뉘어 사용됐습니다. 진술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솔직하게 인정하신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은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다만 타인의 카드를 습득한 이후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은 고의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판에서 충분히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재판날 아침 저는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퇴직 기념식 이후로 처음 꺼내 입는 양복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지난 2달 사이에 이렇게 됐구나 싶었습니다. 순자가 아침밥을 차려줬습니다. 된장국과 흰 쌀밥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차려줬습니다. 제가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순자를 봤습니다. 순자도 저를 봤습니다. 순자가 먼저 눈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밥 먹어요. 힘내야죠.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잘 넘어가지 않았지만 다 먹었습니다. 나가려는데 순자가 현관에서 말했습니다. 잘 다녀와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법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저보다 젊은 사람들도 있었고 비슷한 또래도 있었습니다. 각자 사정은 다 달랐겠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비슷한 무게를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됐습니다. 판사 앞에 섰습니다. 판사는 제 나이보다 한참 젊어 보였습니다. 서류를 훑어보며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짧고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반성하느냐는 질문에는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한 글자를 말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그때 예상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정환 측 변호인이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이정환이 법원에 출석해 있었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이미 이정환을 봤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체구가 큰 남자였습니다. 양복을 잘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퇴직금을 날리고도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도에서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정환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서로 바라보다가 이정환이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정환 측 변호인이 말했습니다. 카드 명의자 이정환 씨께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법정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처벌 불원. 이정환이 저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이정환을 바라봤습니다. 이정환은 제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박지은이 작게 말했습니다. 이건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벌금 500만 원. 피해자 측에 처벌 불원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카드를 습득한 뒤 신고하지 않고 한 달 이상 반복 사용한 행위는 고의성이 명확함으로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00만 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이정환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죄책감에서 나온 건지
법적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계산이 있었던 건지 지금도 모릅니다. 그리고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정환이 어떤 이유로 그랬든 저는 그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은 절대 할 수 없었습니다. 최진호가 눈에 밝혀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문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500만 원. 저희 내외한테 500만 원은 몇 달치 생활비였습니다. 연금으로 사는 처지에 그게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순자한테 결과를 말했습니다. 500만 원. 순자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오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다 알아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물으려다가 말았습니다. 작은 동네이기도 했고 아마 순자가 말했거나 둘 중 하나겠죠. 재현이가 말했습니다. 벌금 제가 낼게요. 됐어. 내 돈 쓰지 마라. 아버지. 됐다고. 재현이가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말씀 안 하신 게 더 섭섭해요. 힘드실 때 저한테 말씀하시지. 제가 아들인데, 아버지 자식인데 뭘 그렇게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세요? 그 말에 목이 꽉 막혔습니다. 재현아. 예. 미안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고 했는데 억지로 참았습니다. 그게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벌금 500만 원보다 형사 앞에 앉았던 것보다 아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하는 그 순간이 가장 무거웠습니다. 벌금은 순자와 제가 다달이 나눠서 내는 분납으로 처리했습니다. 재현이가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한 달 뒤에 재현이가 통장으로 돈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돌려보냈습니다. 재현이가 다시 보냈습니다. 저는 또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3번을 주고받다가 결국 제가 졌습니다. 아들이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최진호한테는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정환 카드라는 것까지는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분실 카드를 주어서 쓰다가 벌금을 맞게 됐다고만 했습니다. 최진호가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야, 박성태. 너 그럴 사람이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최진호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됐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지 뭐.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게 다였습니다. 최진호는 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최진호와 밥을 먹으면서 눈물을 참느라 혼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밥이나 먹으러 가자는 그 말이 어떤 위로보다 더 크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벌금을 다 갚은 건 그로부터 6달 뒤였습니다. 마지막 납부를 마치던 날 저는 혼자 공원에 나갔습니다. 그 느티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카드를 처음 주운 자리였습니다. 가을이 또 왔고 잎이 또 물들고 있었습니다. 거기 앉아서 저는 처음으로 그날을 온전하게 돌아봤습니다. 카드를 집어들었을 때, 파출소 문 앞에서 발이 안 떼졌을 때, 편의점에서 처음으로 그 카드를 단말기에 갖다 댔을 때, 각각의 순간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당연히 파출소 문을 열었을 겁니다. 그 문 하나 여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왜 그때는 그게 그렇게 무거웠는지 오래 생각한 끝에 결론이 났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저는 쪼그라드는 것 같은 느낌 속에 살았습니다. 32년 동안 가장 노릇을 했는데 갑자기 그게 없어지니까 제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들한테 뭔가를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렀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잘못은 잘못입니다. 어떤 이유를 붙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정환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정환 같은 사람은 지금도 세상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름만 바꾸고 수법만 조금 다르게 해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고수익 적금, 공동 투자 조합.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말들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타겟은 언제나 퇴직금이 있는 어르신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무조건 의심하십시오. 가족한테 먼저 상의하십시오. 그리고 돈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시간을 두십시오. 절대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최진호 같은 피해를 당하는 분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해서입니다. 저는 요즘 매일 공원에 나갑니다. 그 벤치에도 앉습니다. 가끔은 순자랑 같이 나갑니다. 지난 가을에는 당일치기로 단풍 구경을 다녀왔습니다. 재현이는 지난 명절에 와서 같이 윷놀이를 했습니다. 최진호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을 먹습니다. 나쁠 것 없는 삶입니다. 아니, 사실 꽤 좋은 삶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양심에 뭔가 걸린 채로 사는 겁니다. 가슴에 돌멩이 하나 얹고 사는 것처럼 숨이 조금씩 막힙니다. 그 돌멩이를 내려놓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옳은 일을 하면 됩니다.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요. 그게 결국은 더 편하게 사는 방법이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